누가 저 정막을 깨뜨려 줄 수 있을까? 박노을새는 거실 창밖으로 힘없이 늘어진 감나무 가지를 보며 홀로 중얼거렸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간은 이 오래된 단독주택 안에 멈춰버린 듯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빛바랜 면셔츠 위로 얇은 카디건을 걸친 모습은 영락없는 은퇴한 국어교사였다. 그의 손가락 마디는 평생 분필과 책을 가까이 한 흔적으로 조금 거칠었고 곧게 펴려 애쓰는 등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재살기 바빴다. 가끔 안부 전화가 걸려오고 명절이면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외로움을 밀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 해질 욕까지 이어지는 무료함. 동네 노인정에서 소일거리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시시껄렁한 농담과 화투판에 끼지 못하는 그는 늘 주변인이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은 이제 그에게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다. 서재에 가득한 책들도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아내가 가꾼 작은 정원의 꽃들도 예전만큼 살갑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스마트폰을 뒤적이던 그의 눈에 작은 광고 배너 하나가 들어왔다. 황혼의 속삭임, 중장년층을 위한 따뜻한 만남. 그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원칙과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종류의 만남은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배너를 누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지독한 정막을 깨뜨릴 작은 돌멩이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었다. 익명으로 가입 절차를 마치고 어색하게 프로필을 몇 자 적어 넣었다. 고요한 저녁 노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역시나 하는 실망감이 밀려올 무렵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인은 서연이라는 닉네임이었다. 선생님의 프로필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박노을의 마음 한구석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서연과의 대화는 박노을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병든 노모를 모시며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나 문학을 사랑하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여성으로 소개했다. 박노을은 그녀의 사려 깊은 말투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서연은 그의 퇴직한 국어교사라는 이력에 존경심을 표했고 그가 가끔 읊조리는 시구절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제겐 큰 행운이에요. 서연의 메시지는 늘 따뜻했고 그의 외로움을 정확히 알고 위로하는 듯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짧은 통화도 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차분했다. 박노을은 그녀의 얼굴을 본 적도 실제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그녀를 진정한 벗이자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이었다. 그는 서연과의 대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은 평소보다 어두운 목소리로 노모의 병세가 악화되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박노을은 순간 망설였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울먹임에 마음이 약해졌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였지만 서연의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비상금 일부를 그녀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은 눈물로 고마움을 표했고 박노을은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위안을 받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감을 채워주었다. 그 후로 서연의 금전적인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소액의 생활비나 약값이었지만 점차 사업 자금, 밀린 월세 등 명목은 다양해졌고 액수도 커져갔다. 박노을은 가끔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연은 더욱 애절하게 매달리거나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박노을의 글쓰기 취미를 칭찬하며 출판을 돕겠다는 달콤한 약속도 잊지 않았다. 박노을은 결국 자신의 퇴직금 일부와 아내가 남긴 적금까지 깨서 서연에게 송금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그는 서연이 보내주는 어딘가 과도하게 보정된 듯한 젊은 여성의 사진을 보며 그녀와의 행복한 노후를 상상했다. 딸 지혜는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홀로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르던 그녀는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거나 통화 내용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 그리고 평소와 달리 돈 문제에 대해 애둘러 묻는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통화하시는 분, 어떤 분이세요? 혹시 돈 문제라도 있으세요? 지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박노을은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내 인생이니 상관 마라. 평생 자식들에게 큰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지혜는 당황했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노년층 대상 온라인 사기 사례들을 찾아보았고 아버지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여자 사기꾼일지도 몰라요. 지혜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찾아본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득하려 했지만 박노을은 내가 뭘 안다고 내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느냐며 오히려 딸을 매정하게 내쫓았다. 그는 서연을 맹신했고 딸의 충고는 자신과 서연의 순수한 관계를 시기하는 간섭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 한편 박노을은 최근 들어 부쩍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날짜를 혼동하는 일이 잦아졌다. 약속 시간을 착각하거나 방금 하려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서연은 이런 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선생님,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 할 텐데 우리가 빨리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어요. 서연은 박노을의 미미한 인지 저하 증상마저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를 더욱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지막 결정적인 요구를 해왔다.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큰 돈이 필요한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박노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요구한 금액은 박노을이 살고 있는 이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이었다. 박노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이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서연과의 행복한 미래, 지긋지긋한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고 결국 서연이 만들어낸 환상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박노을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다발이 든 가방을 옆자리에 놓고 은행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만 보내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도 끝이다. 서연 씨와 함께 그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창밖 풍경을 보았다.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다. 은행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드디어 그의 번호가 불리고 창구로 다가가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려 할 때였다. 아버지! 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박노을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딸 지혜였다. 땀에 젖은 얼굴, 잔뜩 헝클어진 머리칼,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 지혜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아버지, 제발 여기서 멈추세요. 그 돈 보내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길 어떻게, 비켜라.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박노을은 당황스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아버지, 그 여자 사기꾼이라고요. 제발 제 말 좀 믿으세요.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박노을 앞에 펼쳐 보였다. 비슷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가짜 프로필 사진의 특징, 그리고 서연과의 대화 내용에서 발견되는 허점들이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통화하고 메시지 주고받은 그 여자, 아버지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박노을은 지혜가 내미는 서류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서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아버지,
지혜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제발,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그 순간 박노을의 머릿속이 극심한 혼란으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지혜의 절박한 외침, 서류 위의 글자들, 서연의 다정한 목소리, 아내의 마지막 모습,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덮쳐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발, 제발 받아줘. 서연 씨, 이게 다 오해라고 말해줘.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의 음만이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쿵. 박노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없는 번호, 없는 번호라고? 그럼 정말로. 그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이 그의 위태롭던 인지 기능을 덮쳤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지혜가 다급하게 그를 부축했지만 박노을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서연 씨 어디 계시오? 약속하지 않았소. 함께 살자고.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은행 로비를 울렸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한낱 신기루였다는 깨달음이 그의 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박노을은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사기 피해의 충격과 함께 급격히 진행된 초기 치매 증상. 의사는 스트레스가 촉매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사기당한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도 했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와 서연을 혼동하며 여보, 서연 씨는 언제 온다오? 라고 묻기도 했다. 그의 눈빛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고 밤에는 헛것을 보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딸 지혜에게는 그야말로 이중고였다. 아버지의 사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동시에 치매 아버지의 간병까지 떠맡아야 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경제적인 부담도 컸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아버지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하는 슬픔과 분노가 그녀를 짓눌렀다. 남편과의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직장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숨죽여 울었다.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대포 통장과 가짜 신분으로 무장한 전문 사기 조직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혜는 매일같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희망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통장 내역과 서연과의 메시지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기꾼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흘렀다. 박노을의 치매는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지혜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약물 치료 덕분에 감정적으로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때로는 딸조차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혜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먹거나 그녀가 읽어주는 시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순간들도 있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이었다. 지혜는 병원 창가에 앉아 멍하니 노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토록 좋아했던 풍경이었다. 아버지, 노을이 참 예쁘죠? 박노을은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예전의 맑고 깊은 빛이 스치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을 들어 지혜의 손을 잡았다. 여보, 노을이 참 곱구려. 그것은 그가 평생 아내에게 하던 말이었다. 지혜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은 이제 아내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평온한 미소는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말없이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고통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기억은 부서졌지만 사랑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 후로도 지혜의 삶은 고단했다.
사기꾼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아버지의 병세는 조금씩 나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퇴근 후에는 병원으로 달려와 아버지를 돌봤다. 주말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함께 걷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및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신청서를 작성했다. 아버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 오후 지혜는 복지관 강당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